지친 숨을 잠시 고르고 눈을 감아보시죠.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력과 압도적인 군사력을 거머쥔 유일한 초강대국. 우리는 오늘날 이 나라를 미국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시간을 되돌려 이 화려한 번영의 장막 뒤에 숨겨진 불가능했던 시작을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불과 400년 전, 이 거대한 제국의 시체는 지도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작은 광활한 대륙의 끝자락, 이름 모를 늪지대에 세워진 영국의 초라하고 작은 식민지였습니다. 금을 찾아 떠나온 이들은 금 대신 굶주림과 마주했고, 약속의 땅이라 믿었던 곳은 질병과 죽음이 도사리는 안개 속이었습니다. 신발 가죽을 씹으며 연명하더니 나약한 정착민들이 어떻게 불과 몇 세기 만에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는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기아와 절망 속에서 피어낸 담배 연기는 경제라는 혈관을 만들기 시작했고, 억압에 맞서 차가운 보스턴 바다에 던져진 찻상자들은 거대한 독립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검끝에서 시작된 저항은 인류사에서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 즉 왕이 없는 나라인 민주공화정이라는 위대한 실험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서양의 작은 점에 불과했던 13개의 식민지가 어떻게 태평양까지 영토를 넓히고 성제끼리 총부리를 겨눈 내전의 상처를 딛고 세계의 공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달러라는 종이 위에 전 세계에 불을 쌓아 올린 그 마법 같은 과정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설계된 운명이었을까요? 오늘 밤 우리는 안개 낀 17세기의 갯벌에서 시작해 우주와 첨단 기술을 지배하는 현대의 패권까지 미국의 400년이라는 짧고도 강렬한 대서사시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역사의 강물 속에 숨겨진 승리와 비극, 그리고 그들이 움켜쥔 패권의 비밀, 이제 그 거대한 신화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짙은 안개가 버지니아의 습한 갯벌 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1607년의 봄은 축복이 아닌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대서양의 거친 파도를 뚫고 도착한 세 척의 배, 수장 컨스턴트호와 가드스피드호, 그리고 디스커버리호에서 내린 이들의 발 아래에는 약속의 땅이 아닌 질축축한 늪지와 말라리아를 품은 모기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훗날 초강대국이라 불릴 제국의 첫걸음, 제임스타운의 풍경이었습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대부분 신대륙에서 금을 캐 일확천금을 노리던 영국의 귀족 자제들이나 일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차가운 금속의 광택이 아니라 썩어가는 나무뿌리와 흙탕물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법도 집을 짓는 법도 서툴렀던 그들에게 닥쳐온 것은 잔인한 굶주림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굶주림의 시간이라 불린 그 시기 동안 사람들은 가죽장화를 삶아먹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극적인 선택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성벽 너머에서는 원주민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고 내부에서는 질병과 절망이 소리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정삭촌의 모닥불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나무 울타리 하나에 의지한 채 미지의 숲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와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대륙이 이 이방인들을 밀어내려는 거대한 숨결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부렁텅이 속에서 그들을 구원한 것은 금이 아니라 대지에서 자라난 갈색 잎사귀였습니다. 존 로프가 들여온 서인도 제도의 담배 종자는 버지니아의 토양과 기가 막히게 어우러졌습니다. 담배는 곧 신대륙의 화폐가 되었습니다. 청량했던 개척지에 달콤하고 씁쓸한 담배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고 유럽의 귀족들은 아메리카의 이 검은 잎사귀에 열광했습니다. 노동력에 대한 갈망은 곧 더 많은 정착민을 불러들였고 식민지는 점차 거대한 농장으로 변모하며 경제적 혈관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풍요의 이면에는 훗날 미국 역사의 가장 아픈 상처가 돼 노예제도의 씨앗이 함께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1619년 네덜란드 상선에 실려온 20여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딘 순간 희망과 비극은 한 줄기 넝쿨처럼 엉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임스타운의 안개는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갯벌 위로 세워진 조잡한 목책들은 제법 단단한 마을의 형색을 갖추었고 사람들의 눈빛에서는 공포 대신 내일에 대한 욕망이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거대한 문명의 태동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서양의 파도는 여전히 높았지만 이제 그 파도는 절망을 싣고 오는 장벽이 아니라 유럽과 신대륙을 잇는 기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작은 식민지는 그렇게 수많은 희생과 인매를 자양분 삼아 거대한 대륙의 끝자락에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흙먼지 속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눈물과 땀이 배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자신들만의 새로운 질서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본국인 영국과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 낯선 대륙에서 정착민들은 스스로 법을 만들고 공동체를 운영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1619년 세워진 버지니아 의회는 그 자치 정신의 첫 이정표였습니다. 비록 초기에는 보잘것없는 나무 건물 안에서의 논쟁이었을지라도 그것은 왕의 명령이 아닌 시민의 합의로 움직이는 거대한 민주주의 국가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정착지는 북쪽으로 또 남쪽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종교적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은 뉴잉글랜드의 척박한 해안가에 마을을 세웠고 그곳에서 근면과 도덕이라는 정신적 기둥을 세웠습니다. 남쪽의 광활한 대지에서는 거대한 농장들이 들어서며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배에 올랐던 이들이었지만 그들은 공통적으로 구세계의 낡은 관습에서 벗어나려는 갈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13개의 식민지는 각기 다른 색깔을 지녔으면서도 아메리카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여가고 있었습니다. 18세기 중반에 접어들며 아메리카 대륙의 13개 식민지는 더 이상 굶주림에 허덕이던 초기 정착촌이 아니었습니다. 제임스타운의 갯벌에서 시작된 생존의 몸부림은 어느덧 번창한 항구 도시와 풍요로운 농장들로 결실을 보았고 식민지인들의 가슴 속에는 영국인이라는 자부심과 동시에 자유로운 개척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대지 위로 거대한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대서양 너머 본국인 영국으로부터 불어오는 서늘한 통제의 바람이었습니다. 영국은 프랑스와의 오랜 전쟁으로 인해 거대한 빚뒤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재정적 구멍을 메우기 위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풍요로워진 식민지였습니다. 설탕세와 인지세를 비롯하여 식민지인들의 일상 구석구석에 가혹한 세금의 굴레가 씌워졌습니다. 하지만 식민지인들이 분노한 것은 단순히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는 그들의 외침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이들의 처절한 자존심의 발로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본국의 금고를 채워주는 하수인이 아니길 원했습니다. 갈등의 정점은 1773년 12월의 어느 차가운 밤 보스턴 항구에서 폭발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특정 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차법을 통과시켰고 이는 식민지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함과 동시에 영국의 독점적 지배력을 과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보스턴의 부두에서 원주민으로 변장한 수십 명의 결사대가 어둠을 틈타 세척의 영국 상선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도끼가 들려 있었고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적을 깨는 것은 나무 상자가 부서지는 날카로운 소음뿐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찻상자가 파괴되었고 그 안에 담긴 값비싼 찻잎들이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영국의 권위와 압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밤바다 위로 흩뿌려진 검은 찻잎들은 마치 식민지인들이 흘린 검은 눈물처럼 파도를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보스턴의 바다는 그날 밤 저항의 상징으로 검게 물들었습니다. 영국의 대응은 무자비했습니다. 보스턴 항구를 봉쇄하고 식민지의 자치권을 박탈하는 강압적인 법안들을 쏟아내며 본때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계산은 빗나갔습니다. 억압은 공포가 아닌 결속을 불러왔습니다. 매사추세츠의 비극을 지켜본 다른 지역의 농부들과 상인들은 서로의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각기 다른 이해관계로 흩어져 있던 13개의 식민지가 자유라는 하나의 가치 아래 거대한 공동체로 묶이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식민지의 밤마다 비밀스러운 모임이 열렸습니다. 낡은 여관의 구석진 방에서 촛불 하나의 의지에 지도를 펼쳐든 이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농기구 대신 총을 든 민병대원들은 새벽 이슬을 맞으며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다리는 끊어졌으며 남은 길은 오직 하나, 거대한 제국에 맞서 자신들의 땅을 스스로 지켜내는 투쟁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스턴 차 사건은 작은 불씨였으나 그것이 옮겨붙은 곳은 수십 년간 쌓여온 불만의 화약고였습니다. 대서양의 파도는 이제 영국의 보급선을 실어 나르는 길이 아니라 식민지인들의 분노가 출렁이는 거대한 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차가운 바다에 던져진 찻잎들이 썩어 없어지지 않고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역사는 정착과 생존의 시대를 지나 혁명과 독립이라는 장엄한 대결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긴 밤, 식민지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들은 대대로 물려온 땅을 지키기 위해 화약을 점검했습니다. 찻상자가 부서지던 그날 밤의 소음은 이제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함성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영국 왕의 명령서는 더 이상 신성한 권위가 아닌 타파해야 할 족쇄에 불과했습니다. 숲속의 나무 한 그루와 들판의 돌 하나조차 저항의 기운을 머금은 채 다가올 거대한 격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금에 대한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선언이었으며 새로운 대륙에 걸맞은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었습니다. 보스턴 항구의 검은 물결 위로 비친 달빛은 마치 곧 태어나요. 위대한 공화국의 새벽을 예고하는 듯 희미하지만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의 눈물은 그렇게 씻겨 내려가고 그 자리는 자유를 향한 뜨거운 열기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776년의 여름, 필라델피아의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인디펜던스 홀 안에 모인 이들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열기는 그날의 무더위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대서양 너머 영국의 강력한 함대와 정예군이 식민지의 숨통을 쥐어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13개 식민지의 대표들은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영원히 바꿀 결단을 내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제국에 대한 반역이자 동시에 새로운 문명을 향한 장엄한 탄생의 고고성이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의 손에 들린 기펜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종이 위를 달렸습니다. 그가 써내려간 문장들은 단순히 정치적인 선언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로부터 몇 가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라는 그 구절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왕권 신수설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포성이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고뇌하며 단어를 고르고 문장을 다듬던 제퍼슨의 시선은 창밖의 어두운 거리를 지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수많은 후손의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1776년 7월 4일, 마침내 독립선언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종이 위에 서명하는 대표들의 손은 떨렸을지언정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서명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영국에 맞선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고 패배의 대가는 교수대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명과 재산 그리고 신성한 명예를 서로에게 걸었습니다. 그 순간 영국의 식민이었던 이들은 비로소 아메리카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독립을 향한 길은 눈물과 피로 얼룩진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초대 총사령관으로 추대된 조지 워싱턴은 번듯한 군복조차 갖추지 못한 오합지졸, 민병대를 이끌고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멜리포지의 겨울, 보급품도 없이 맨발로 눈 위를 걷던 병사들이 남긴 붉은 핏자국은 그 어떤 훈장보다 고귀한 헌신의 증거였습니다. 워싱턴은 무너지려는 병사들의 마음을 다잡으며 밤마다 홀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갓 태어난 나라의 가냘픈 운명이 통째로 얹혀 있었습니다. 역사의 반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저항에 감명받은 혹은 영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려던 프랑스가 지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라파에트 후작과 같은 이들이 대서양을 건너와 자유의 전선에 합류했고 프랑스의 함대와 자금은 고갈되어 가던 식민지군의 심장에 새로운 피를 수혈했습니다. 마침내 1781년 요크타운에서 영국의 장군이 워싱턴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전장의 안개 너머로 승리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기적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더 큰 숙제가 남아있었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을 비롯한 건국의 아버지들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민주공화정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주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치열한 논쟁 끝에 미 합중국 헌법이 탄생했습니다. 전제와 균형,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분립이라는 정교한 설계도는 장차 미국이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날, 사람들은 환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정권, 이양의 선례를 남김으로써 미국이 절대 권력자의 나라가 아닌 법과 원칙의 나라임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의 정신이 비로소 국가라는 실체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종소리는 이제 식민지의 저항을 넘어 전 세계의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유럽의 변방에 있는 작은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주권자였고 광활한 대륙을 품은 잠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원국의 아버지들이 기펜으로 써내려갔던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이제 갓 태어난 공화국의 핏줄을 따라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새벽은 이미 밝았고 아침 햇살은 서쪽 너머 끝을 알 수 없는 미지의 영토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짧은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성취였습니다. 19세기에 서막이 올랐을 때 갓 태어난 미 합중국의 시선은 이미 대서양의 파도를 등지고 저 멀리 해가 지는 서쪽 지평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영토는 에팔레치아 산맥을 겨우 넘은 수준이었으나 그들의 가슴 속에는 명백한 운명이라는 거대한 야망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명의 빛을 서쪽 끝까지 전파하겠다는 신념이자 대륙 전체를 하나의 국가로 품겠다는 거침없는 확장의 의지였습니다. 이 장엄한 확장의 대서사시는 1803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동산 거래라 불리는 루이지애나 매입으로 그 막을 올립니다. 당시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유럽 전역을 뒤흔드는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시시피강 서쪽의 광활한 땅을 미국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단돈 1,500만 달러에 프랑스 영토를 사들임으로써 하룻밤 사이에 미국의 영토를 2배로 늘리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지도 위의 경계선은 순식간에 서쪽으로 밀려났고 이제 미국은 거대한 미시시피강을 내륙의 동맥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영토가 넓어지자 사람들의 발길이 뒤따랐습니다. 개척자라 불린 이들은 가냘픈 마차 한 대에 전 재산을 싣고 미지의 서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넘어야 했던 것은 험준한 로키 산맥만이 아니었습니다. 길도 없는 황무지를 가로지르는 동안 닥쳐온 갈증과 굶주림, 그리고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원주민들과의 피할 수 없는 갈등은 서부 개척사의 어두운 뒷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차 바퀴가 지나간 자리마다 길은 만들어졌고 황량했던 대지에는 하나둘 정착촌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시기 미국은 멈출 줄 모르는 거인처럼 성장했습니다. 남쪽으로는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를 확보했고 서남쪽으로는 멕시코와 거대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1840년대 후반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뉴멕시코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한꺼번에 손에 넣었습니다. 마침내 미국의 깃발은 대서양에서 시작해 태평양 해안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단순히 큰 나라가 아니라 두 개의 거대한 대양을 양옆에 둔 대륙 국가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황금은 골드러시라는 강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서부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조용했던 어촌 샌프란시스코는 순식간에 국제적인 대도시로 변모했고 거친 산맥을 관통하는 철도와 도로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을 찾아온 이들은 비록 모두가 부자가 되지는 못했으나 그들이 흘린 땀은 서부의 황무지를 살아있는 경제의 현장으로 팔바꿈시켰습니다. 서쪽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미국의 에너지는 쉼없이 퍼진했습니다. 이 시기의 확장은 단순한 땅 넓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단련된 개척 정치는 미국적인 민주주의와 평등 사상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왕실의 예법이나 가문의 배경보다 자신의 손으로 땅을 일구고 가족을 지켜내는 능력이 더 중요하게 대변되는 사회. 서부의 거친 바람은 미국인들의 내면에 독립심과 강인함을 아로새겼습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며 지형을 바꾸고 새로운 길을 냅니다. 19세기의 미국은 바로 그 거대한 강물이었습니다. 험난한 산맥도 끝을 알 수 없는 사막도 그들의 전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대륙의 지도는 미국인들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 광활한 대지를 하나로 묶어 유지할 수만 있다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국가가 되리라는 확신 말입니다. 서쪽으로 흐르는 강물은 그렇게 미국의 운명을 대륙의 끝까지 실어날랐습니다. 갯벌에서 시작된 작은 발걸음은 이제 거대한 대륙의 주인이 되어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평양까지 영토를 넓히며 거침없이 질주하던 미국의 발걸음이 돌연 멈춰섰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팽창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국가의 내면에는 오랫동안 깊은 상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을 뿌리째 흔드는 노예제도라는 거대한 비극이었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건국이념으로 내세웠던 이 나라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있다는 모순은 결국 형제와 형제가 서로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잔혹한 내전으로 치닫게 했습니다. 북부와 남부는 하나의 깃발 아래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공장 굴뚝이 연기를 내뿜으며 급격한 산업화를 이루어가던 북부는 자유노동의 가치를 믿었습니다.
반면 끝없이 펼쳐진 목화밭이 경제의 중심이었던 남부는 노예들의 눈물 어린 노동의 의지에 그 풍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제적, 도덕적 간극은 타협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고 1860년 에이브러햄 링컨의 당선은 그 갈등의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되었습니다. 남부의 주들은 하나둘 연방을 탈퇴하며 자신들만의 정부를 세웠고 성조기의 별들은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861년 포트 섬터에서 울려 퍼진 포성은 평화롭던 대륙을 피해 전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남북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안티에탐의 들판과 게티즈버그의 언덕은 쓰러져간 청년들의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숲에서는 화약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고 들판에는 주인을 잃은 군모와 부서진 소총들만이 뒹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밤마다 백악관의 복도를 거니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찢겨진 국가를 다시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과 수많은 젊은 목숨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무거운 죄책감이 동시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쟁의 안개가 가장 짙게 깔렸던 순간, 링컨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1863년 발표된 노예 해방 선언은 단순히 전쟁의 전략적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이 단순히 영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넘어 인간의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신성한 투쟁임을 전 세계에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흑인 병사들이 자유의 전선에 합류하기 시작했고 전쟁의 도덕적 명분은 확고해졌습니다. 게티즈버그의 전사자 묘역에서 울려 퍼진 그의 목소리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아야 함을 역설하며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4년간의 처절한 사투 끝에 마침내 남부군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뒤에 남은 것은 폐허가 된 도시들과 수십만 명의 전사자,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증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거대한 비극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한 통일 국가로 거듭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링컨은 승리의 기쁨에 도취하는 대신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두를 향한 자애로운 마음으로 상처받은 국가를 치유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비록 그는 비극적인 암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지켜낸 연방과 자유의 가치는 미국의 새로운 심장박동이 되었습니다. 찢겨졌던 깃발은 다시 끄며졌고 성조기의 별들은 예전보다 더 단단하게 결속되었습니다. 노예제라는 거대한 족쇄를 풀어던진 미국은 비로소 건국 이념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내전의 포연이 거친 자리에는 이제 군대의 행렬 대신 철길이 놓이기 시작했고 총성 대신 공장의 기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가장 아픈 시련을 겪어낸 국가만이 가질 수 있는 내적인 강인함이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의 뼈대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내부의 갈등을 정리하고 외부로 눈을 돌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북 전쟁의 승리는 단순히 북부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농업 중심의 구시대적 질서가 가고 산업과 자본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의미했습니다. 내전의 포연이 거친 대지 위로 미국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굉음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총성이 아닌 거대한 증기기관의 거친 숨소리와 관철망치가 모루를 때리는 규칙적인 박동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은 유례없는 산업화의 황금기로 접어들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경제적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광활한 영토에 잠들어 있던 무한한 자원과 대양을 건너온 수많은 이민자의 노동력,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천재적인 발명들이 결합하여 미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강철의 맥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강철 생산의 혁신을 통해 미국의 뼈대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단단한 강철은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의 골조가 되었고 대륙의 동쪽과 서쪽을 잇는 거대한 철길이 되었습니다. 1869년 유타주의 프로몬토리 서밋에서 대륙 횡단철도가 연결되던 날 미국은 비로소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차로 몇 달이 걸리던 거리가 며칠로 단축되자 사람과 물자, 그리고 아이디어는 폭발적인 속도로 대륙을 가로질렀습니다. 도시의 밤 풍경 역시 혁명적으로 변했습니다. 멜로파크의 마법사라 불린 토머스 에디슨이 백여 전구를 발명하자 인류를 수천 년간 지배해온 어둠이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는 공장의 기계를 밤낮 없이 돌렸고 거리의 가로등은 시민들의 생활 양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미국은 잠들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에디슨의 전등뿐만 아니라 벨의 전화기, 포드의 자동차 조립 라인은 미국인들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재편했습니다. 효율성과 속도는 새로운 시대의 미덕이 되었고
미국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라는 현대 문명의 표준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이 눈부신 번영의 이면에는 거대 자본가들의 야망과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이 공존했습니다. 록펠러는 석유 산업을 장악하며 에너지의 패권을 거머쥐었고 자본은 소수의 손에 집중되었습니다. 도시로 몰려든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품고 기계를 돌렸습니다. 이 시기의 미국은 거칠고 역동적이었으며 때로는 무자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미국은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작고 초라했던 식민지의 흔적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남철로 만든 다리가 강을 가로지르고 전선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며 미국의 신경망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농업국가였던 미국은 이제 기계의 힘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풍부한 석탄과 철광석, 그리고 멈추지 않는 혁신의 정신은 미국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제 강국으로 밀어올렸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제국들이 전통에 얽매여 있을 때 신대륙의 젊은 거인은 강철의 백박을 동력 삼아 세계 무대의 중심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나갔습니다. 이 시기의 성장은 단순한 경제 지표의 상승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인들에게 우리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무한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계를 꿈꾸고 전 세계와 목소리를 나누는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 전철의 백박은 곧 미국인의 심장박동이 되어 대륙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대륙 내부의 정리를 마치고 대양 너머 전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업화의 용광로 속에서 단련된 미국의 힘은 이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세기의 문이 열렸을 때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대륙 안에만 머물러 있는 내성적인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산업화의 용광로 속에서 단련된 압도적인 생산력과 강철의 힘은 이제 대양 너머 전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제국들이 복잡한 동맹과 증오의 사슬에 묶여 서로를 파괴하기 시작했을 때 대서양 건너편의 젊은 강대국 미국은 마침내 세계 무대의 주연으로 화려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사의 거대한 비극이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미국은 처음에는 중립의 입장에서 바다 너머의 불길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과 루시타니아호의 침몰, 그리고 미국 본토의 안보를 위협하는 비밀 외교의 폭로는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 되었습니다. 1917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해 세계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대의 명분을 내걸고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서구 문명의 수호자로서 역사적 전면에 나선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참전은 전장의 천층을 단숨에 기울어지게 했습니다. 유럽의 전선이 참혹한 참호전 속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수백만의 청년이 의미 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을 때 대서양을 건너온 미군의 신선한 병력과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군수무자는 연합군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공장들은 밤낮 없이 돌아가며 탱크와 비행기 그리고 식량을 찍어냈습니다. 원자는 이제 병사들의 용기뿐만 아니라 누가 더 많은 강철과 연료를 투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산업적 역량의 대결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결의 승자는 명확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한 우드로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라는 새로운 시대의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비록 현실 정치의 벽에 부딪혀 모든 뜻을 이루지는 못했으나 미국은 이제 유럽의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자이자 세계 평화의 설계자로서 그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위해서 유럽의 제국들이 몰락해 갈 때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부상하며 경제적 패권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1920년대의 광란의 시대는 바로 이러한 압도적인 부와 자신감이 만들어낸 미국의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번영의 달콤함은 1929년 검은 화요일에 주가 폭락과 함께 순식간에 차가운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대공황이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는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했습니다.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났고 공장의 기계는 멈춰섰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위기 앞에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통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이 거대한 실험은 장차 미국이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고 더 큰 시련을 이겨내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파시즘과 군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며 제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진주만 공습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은 미국을 다시 한번 전장의 한복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참전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병기창을 자처하며 전 세계의 파시즘에 맞서는 거대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노르망디의 해안에서 태평양의 작은 섬들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깃발은 자유를 상징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어 나부꼈습니다. 전쟁의 끝에서 미국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절대적인 힘을 손에 넣었습니다. 원자폭탄이라는 공포의 무기는 전쟁의 종지부를 찍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 오직 미국만이 상처 입지 않은 유일한 경제 강국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대서양의 포효는 더 이상 저항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 세계의 질서를 주도하는 지도자의 명령이 되었습니다. 초강대국이라는 이름표는 그렇게 수많은 희생과 인내, 그리고 압도적인 산업 역량 끝에 얻어진 역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안개 낀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는 거대한 전함처럼 미국은 이제 거침없이 미래를 향해 항진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의 작은 정착촌에서 시작된 서사는 이제 지구 전체를 무대로 삼는 대서사시로 확장되었습니다. 대서양의 포효는 한 국가의 부상을 넘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세계의 보편적 질서로 자리 잡는 장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무너진 세계를 다시 세우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설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1944년 여름, 전장의 포화가 여전히 유럽과 아시아를 뒤덮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미국의 뉴햄프셔주에 위치한 고요한 산하, 휴양지 브레톤 우즈에는 전 세계 44개국에서 온 경제학자들과 외교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전쟁 이후 무너진 세계 질서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이 모임은 훗날 미국의 패권을 완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탄생시키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총칼보다 무서운 힘을 가진 종이, 바로 달러라는 이름의 왕관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에 찬란했던 경제적 영광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파운드화는 기력을 잃었고 대륙의 공장들은 멈춰섰습니다. 반면 전장의 불길에서 비껴날던 미국은 전 세계 금의 70% 이상을 금고에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브레턴 우즈에 모인 이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세계의 모든 화폐는 금이 아닌 금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화폐인 미국의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러는 그렇게 세계의 기축통화라는 왕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달러의 왕관은 미국에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달러는 통용되었고 석유를 비롯한 핵심 자원들은 오직 달러로만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세계 경제의 규칙을 직접 쓰고 관리하는 심판관이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마철로들은 전 세계 자본이 모여드는 거대한 자석이 되었고 미국의 금리 결정 한마디에 지구 반대편 국가들의 운명이 좌우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경제적 패권은 미국인들의 삶을 풍요의 극치로 이끌었습니다. 전후의 미국은 소비의 천국이었습니다. 집마다 텔레비전과 냉장고가 들어섰고 거대한 자동차들이 매끄럽게 닦인 고속도로를 지주했습니다. 달러의 힘은 문화적 영향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할리우드의 영화와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 그리고 코카콜라는 달러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식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미국식 생활 방식을 동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는 단순한 화폐를 넘어 자유와 번영을 상징하는 하나의 기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관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베트남 전쟁의 전비 부담과 경제 위기가 닥치자 달러의 가치를 금으로 보장하던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결국 달러를 더 이상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고 달러의 위상도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영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상을 통해 석유 결제를 오직 달러로만 하게 만드는 페트로달러 체제를 구축하며 왕관의 권위를 다시 세웠습니다. 달러는 이제 금이라는 실물 자산의 뒷받침 없이도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적 신용만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기묘하고도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전 세계의 자본은 가장 안전한 도피처인 달러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가진 가장 독보적인 특권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자원을 캐고 물건을 만들어 팔 때 미국은 달러라는 신용을 발행함으로써 세계의 부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달러의 왕관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지구촌의 모든 거래를 감시하고 주도했습니다. 달러의 힘은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미국의 전략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특정 국가를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하거나
자산을 동결하는 경제 제재는 때로 미사일보다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달러의 패권 아래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가치관에 동의하는 국가들과는 번영을 나누고 질서에 도전하는 이들에게는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브레톤 우즈의 낡은 호텔방에서 시작된 이 화폐의 서사는 이제 전 인류의 일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깊은 밤 전 세계의 전산망을 타고 오르는 수조 달러의 디지털 신호는 미국의 심장박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러라는 왕관은 때로 무겁고 때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로 남아 있습니다. 갯벌의 작은 정착촌에서 시작된 이 나라가 전 세계의 지갑을 지배하게 된 과정은 인간의 욕망과 신용이 만들어낸 역사의 정점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 강력한 경제적 방패를 들고 차가운 장벽 너머에 또 다른 거인과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거대한 포성이 잦아든 자리에는 승리의 환호 대신 서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어제의 동지였던 미국과 소련은 이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운 두 거인이 되어 지구를 반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총칼이 직접 맞부딪히지는 않았으나 보이지 않는 장벽 뒤에서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국력을 쏟아붓는 기이한 전쟁, 바로 냉전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전 세계는 핵무기라는 파멸의 공포 아래 숨을 죽였고 인류는 얼어붙은 거인들의 입김에 따라 평화와 위기를 오가야 했습니다. 냉전은 단순히 영토를 다투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떤 체제 아래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거대한 문명적 실험이었습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깃발을 높이 들었고 소련은 평등과 계획경제를 내세웠습니다. 베를린의 장벽은 그 갈등의 물리적 실체였으며 한반도와 베트남의 정글은 이념의 대리전으로 피를 흘려야 했던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 플랜을 통해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 유럽의 재건을 돕는 방파제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가장 화려한 무대는 뜻밖에도 저 멀리 차가운 우주였습니다. 1957년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리자 미국의 자존심은 무너졌습니다. 과학기술이 곧 국력이자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척도가 된 시대였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0년 안에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는 장엄한 약속을 했고 미국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항공우주국에 집중했습니다. 1969년 닐 암스트롱이 고요의 바다에 발자국을 남겼을 때 미국은 기술 패권의 정점을 찍으며 우주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체제 경제는 일상 속에서도 치열했습니다. 미국의 슈퍼마켓에 가득 찬 풍요로운 물건들과 텔레비전 속에 비친 자유로운 생활 방식은 억압적인 체제, 아래 있던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달러의 위력과 할리우드의 문화적 공세는 물리적 무기보다 더 깊숙이 소련의 심장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정보의 흐름을 막으려던 철의 장벽은 라디오 전파와 청바지, 그리고 락 음악이라는 서구의 자유로운 물결 앞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며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소련을 압박했습니다. 스타워즈 계획이라 불린 전략방위 구상과 경제적 봉쇄는 비효율적인 계획, 경제체제였던 소련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소련은 과도한 군비 경쟁을 버티지 못하고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었을 때 길었던 냉전은 미국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인류는 드디어 핵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역사의 끝이라 불리는 유일한 초강대국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어붙은 거인들 사이의 경쟁은 미국을 기술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시초인 아파넷부터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현대 기술이 이 시기의 긴장감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미국은 냉전의 승리를 통해 세계의 유일한 질서 유지자로 우뚝 섰고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단극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 뒤에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적이 사라진 자리에는 파편화된 갈등과 새로운 패권 도전자의 등장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바라보는 별들은 이제 냉전의 전장이 아닌 인류의 새로운 개척지로 빛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거인들이 나누었던 장벽은 사라졌지만 그 시기에 단련된 미국의 힘은 여전히 세계 구석구석에 미치고 있습니다. 갯벌의 정착민들이 꿈꾸었던 자유의 서사는 이제 지구를 넘어 우주로 뻗어나갔고 냉전의 승리는 그 장엄한 여정의 가장 극적인 반환점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의 책임을 짊어지고 다가올 새로운 천년의 파도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냉전의 거대한 장벽이 무너진 자리에서
미국은 전례 없는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으로서 21세기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전장은 물리적 영토나 이념의 대립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0과 1의 디지털 신호와 대기권 너머의 우주 궤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작은 착오들에서 시작된 혁신은 전 세계의 소통 방식을 바꾸어 놓았고,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신경망은 미국의 기술 패권을 전지구적으로 전파하는 새로운 혈관이 되었습니다. 정보가 곧 힘이 되는 시대, 미국은 다시 한번 인류 문명의 표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정점의 자리는 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기 마련입니다. 동방의 거인. 중국은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남중국해의 거친 파도 위에서는 군사적 긴장감이 맴돌고,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매일같이 첨단 기술을 탈취하려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이라는 미래의 핵심 결세를 누가 지느냐를 두고 벌어지는 기술 패권 전쟁은 400년 전 제임스타운의 정착민들이 생존을 위해 담배 씨앗을 뿌리던 것만큼이나 처절하고 결정적인 싸움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강력한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 새로운 파도에 맞서고 있습니다. 과거의 물리적 봉쇄가 아닌 핵심 공급망을 재편하고 첨단 기술의 유출을 막는 정교한 전략으로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향한 꿈 역시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 주도를 넘어 민간 기업들이 화성 정착을 꿈꾸며 로켓을 쏘아 올리는 시대입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인공위성들의 궤적은 미국이 여전히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앞선 자리에 서 있음을 증명하는 빛나는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이 대서사시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미국의 힘은 단순히 압도적인 군사력이나 달러의 가치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의 파도에 올라타 새로운 길을 개척해온 멈추지 않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늪지대의 굶주림을 견뎌낸 정착민의 인내, 왕의 압제에 맞서 독립을 선언한 용기, 그리고 내전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통합의 정신이 모여 오늘날의 초강대국을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일의 지평선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미국의 400년 역사를 되짚어본 여정이 이제 막을 내립니다. 작은 식민지의 희미한 등불로 시작된 서사는 이제 지구 전체를 비추는 거대한 태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화려함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길을 걷기 위해 지불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땀과 눈물일 것입니다. 역사는 결코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고 있는 진행형의 이야기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내일의 빛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수많은 도전과 위기 속에서도 미국이 보여준 개척의 정신은 비단 한 나라의 역사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이제 역사의 긴 강물 소리를 뒤로하고 평온한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당신이 마주할 내일 역시 저 멀리 서쪽 지평선을 넘어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품고 밝아올 것입니다. 고요한 밤의 끝에서 위대한 서사는 당신의 꿈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